하기 전에 그냥 이 단원 자체가 문학의 갈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씩 배우는 단원이라 그리고 이제 문학하면 흔히 사분법이라고 해서 네 개로 나눠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서정, 서사, 극, 필, 그러니까 교술이죠, 교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나눠서 배워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요거랑 두 개를 배운 거고. 그치? 서정은 시, 그 다음에 서사는 대표적으로 뭐 소설, 그리고 극문학은 희곡이나 시나리오죠. 그리고 교술갈래는 수필, 뭐 기행문, 그치? 전기문, 편지, 편지는 이제 앞으로 서간이라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각각 보면 이제 시는 운율, 그다음에 함축성, 그다음에 정서 전달 이렇게 해서 이게 특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혹시나 이 글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글이라고 하면 이 글이 아니라 이것과 같은 종류의 글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럴 때는 그냥 내용 생각하지 말고 이 갈래별 특징만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율이나 함축성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시예요. 사실 함축이나 뭐 압축은 글이 짧으면 그냥 항상 맞는 말이거든. 근데 갈래별 특징 물어볼 때는 시한테만 해당되는 말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면 돼. 그 다음에 소설은 허구,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갈등, 그리고 시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희곡 시나리오는 뭐 현재형 또는 현재화된 표현 뭐 이런 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갈등하고 허구는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술갈래는 사색과 성찰, 그 다음에 글쓰니, 작가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게 왜냐면 다른 애들도 작가는 있는데 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그 화자를 말할 때 얘네들은 다 작가가 직접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서정에서는 그 화자를 시적 화자라고 따로 불러야 되고 작가라고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사 같은 경우는 서술자라 그러죠. 역시나 작가랑은 다른 거고. 극문학은 따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들이 연기로 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얘만 화자가 작가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글쓴이의 뭐 또는 작가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교술갈래의 특징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개성이나 가치관 이런 말 나오면 역시나 이것도 수필의 특징이 될 겁니다. 이게 수필은 우리 그 뭐였어? 풀냄새? 그래 풀비린내 그래. 풀비린내 그거 배웠죠. 그 보면 사실 그 경험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경험이에요? 아니면 사소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사소하죠. 누구나 뭐 운전 좀 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사소한 걸 가지고서 뭔가 판례일 만한 글 또는 교과서에 실릴 만한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평범한 걸 평범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범한 걸 가지고 뭔가 생각을 아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색과 성찰의 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결과물을 작가가 자기 목소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관이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갈래별 특징 물어볼 때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언제 나와도 한 번쯤은 그냥 나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면. 그래서 자주 나오면 사실 우리가 이제 안 까먹는데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까먹을만 하면 한 번 가끔 나와서 이걸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좀 귀찮아도 따로 외워두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 소설의 특징, 뭐 여기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 서술자를 내세워서 허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고,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되는데 이 구성의 3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고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내시니까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는 게 좋고. 소설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요. 그래서 이거만 좀 구분해서 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 봅시다. 일단은 소설할 때 뭐 갈등의 단계에 따라서 뭐 구분하고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시점만 잘 기억하면 돼요. 시점들은 그때 안 헷갈려? 이제 일단은 소설의 시점은 1인칭하고 3인칭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1인칭은 등장인물이 다른 사람을 보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 시점이라고 하고 3인칭은 작가 입장에서 쓴다 그래서 작가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로. 그렇고 이 등장인물 시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는데 나도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 같은 건 알아요,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눈에 보이는 거 또는 귀에 들리는 것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인칭 시점의 특징이 뭐냐면 보거나 들은 거, 그러니까 관찰의 결과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시점을 설명할 때 요즘 이제 뭐 대상을 관찰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주인공도 옆에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공 시점도 대상을 관찰하기는 하거든. 근데 문제는 소설은 항상 이야기가 다 주인공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 주변에 내 친구들 얘기를 하는 것보다 뭐가 압도적으로 많냐면 내 얘기가 많아요, 내 얘기가. 그래서 주인공 시점은 다른 대상을 관찰하고 그거를 결과를 써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를 더 많이 써주느냐인데 관찰자는 옆에 있는 주인공 자기 친구를 관찰하고 그걸 많이 써주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대상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써주는 거고 이거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둘 다 객관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특히 이번 배우는 봄봄도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당연히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쓰든 남의 이야기를 쓰든 결과적으로 내 친구가 머리를 길렀더라 해놓고서 뭐 기른 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당연히 덧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들은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1인칭 시점은 다 주관적인 시점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이것도 주관적이고 소설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자가 전달하는 건 대체로 이거밖에 없어요. 대부분 3인칭 관찰자. 그래서 일단은 누구의 이야기를 쓰는지 이런 거고 뭐 작가 시점은 작가가 그죠? 등장인물들 전체를 다 보고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야기 속 인물, 이거는 이야기 바깥의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1인칭 같은 경우는 이야기와 서술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해요. 보통. 근데 이야기는 이제 보면 주인공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이야기와 서술자 사이의 거리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야기는 항상 그냥 주인공이니까
이 주인공과 서술자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걸 말하는 건데 1인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얘기를 쓰면 내가 주인공인데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나야. 그러면 내가 내 얘기니까 이 둘의 거리는 얼마예요? 내가 내 얘기를 쓰면 서술자도나 주인공도 나니까 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서술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근데 1인칭 관찰자가 되면 이런 거지. 여기 서술자가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인 너희들한테서 약간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비교적으로는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3인칭 시점이 돼버리면 이렇게 이야기 속 세상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바깥으로 서술자가 나와버리는 거라서 아까보다 훨씬 더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오케이? 근데 다만 3인칭 전지적 시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속마음은 알아요. 인물의 속마음은 아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거리가 멀다 가깝다 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인물의 거리 나왔을 때 전지적 시점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멀죠. 왜냐면 이만큼 떨어져서 정말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만 써주는 게 관찰자니까. 그래서 이게 거리가 가장 먼 시점.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상 제약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해요. 서술상 제약 나오면 1인칭 시점. 특히 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인물이 아까 말했지만 다른 사람의 속마음 같은 건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걸 써줘 못 써줘? 못 써요. 그게 서술상 제약이에요. 서술할 때 못 쓰는 게 있다고. 또는 내가 A라는 친구랑 놀고 있을 때 B라는 친구가 딴 데서 뭐 하고 있는지는 난 알 수가 없죠. 그런 건 못 써줘요. 그래서 1인칭 시점은 반드시 서술상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3인칭 시점은 서술상 제약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이건 그나마 속마음은 안 써줄 거니까. 근데 이건 속마음도 다 써서 아예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서술상 제약이 있는 시점은 1인칭 시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 서술상 제약이 드러나는 부분 또는 서술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나오면 확인하면 되고 참고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는 요소설도 서술상 제약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하면서 확인하면 되고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남의 말을 전해 듣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모든 장소에 다 동시에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없는 데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 남의 말을 전해 듣는 방식으로 쓴다든가, 그러니까 뭐 그랬다고 하더라. 뭐 아니면은 뭐 글이나 편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서술상 제약을 극복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혹시 본본 읽어봤니? 여기 본본 보면 이 주인공이 그 자기 장인에 대한 평가를 마을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장인이 옛날에 뭐 했었다더라. 내가 대릴사위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내가 대릴사위로 오기 전에 장인이 뭘 했었다더라. 이런 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이 친구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듣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게 서술상 제약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오면 사실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할 때 제일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서술자 개입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술자가 이제 전지적 서술자가 등장인물 A한테 A는 뭐 슬픈 마음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A는 뭐 눈물이 막 벅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속마음 같은 걸 써주면 그거는 서술자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서술자 개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써줘야지 서술자 개입이야? 혼자 예를 들자면 어떻게 씁니까? 서술자 개입. 목소리? 예를 들면요. 사실은 그냥 대부분의 서술자 개입은 그냥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 부분이니까 따옴표 없는 부분에서 마침표 있는 문장의 끝부분을 쭉 그냥 뒤져가지고서 구어체만 찾으면 됩니다. 명령형이나 청유형이나 감탄형이나 의문형.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은 원래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써주는 거잖아요. 상황이나 상태에서도 다 써주는 거고. 그가 되게 뭐 힘들었다든가 뭐 또는 되게 가난하고 비참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전지적은 하는 일이라 그런 걸 서술자 개입이라고는 안 하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감독이 나레이션을 쭉 해버리면서 저 새끼가 범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몰입을 깨잖아요, 그치? 그 몰입을 깨는 게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도 이런 게 나올 때 그걸 서술자 개입이라고 찾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이런 1인칭 시점이라 서술자 개입이 이 소설에는 없어요, 일단. 그래서 뭐 딱히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평상시에 뭐 따로 하다 보면 구분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알아놓고, 그 외에 가끔 서술자 개입 나오는 건 문장 중간에서 특정 단어들 가지고 찾는 건데 그거 이제 나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봐주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까지만 딱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상 특징들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서술상 특징 물어볼 때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요 끝에 문장 끝에 오는 서술어 찾고 그 다음에 주어 찾고 그것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맨 끝에 서술어 찾고 그다음 주어 찾고.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문이 열리고 그가 검은 모자에 검은 점퍼를 입고 바지까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로 천천히 소리 죽여서 들어왔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 대상의 외양 묘사가 있어요, 없어요? 외양 묘사. 겉모습을 묘사하는 거. 있어 보이죠? 분명히 외양 묘사가 있긴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 내가 말했을 때 그 문장 중간에. 그죠? 근데 이게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어딘가에 외양 묘사가 있는 거하고 이 서술상의 특징에서 외양 묘사를 중심으로 외양 묘사를 서술상의 특징상 외양 묘사를 하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딘가에 겉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 거면 그렇게 중간에 있어 상관이 없던데 서술상의 특징 물어볼 때는 그 문장의 의도가 뭔지를 봐야 되거든. 근데 문장의 의도는 영어는 동사, 우리말은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서술어잖아요. 이 서술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할 때 쭉 얘기를 하다가 맨 끝에 어떻게 끝났냐면 소리를 죽인 채 들어왔다 이렇게 문장을 끝냈죠. 누가? 그가. 그러면 그 인물의 들어온 거니까 행동. 그래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게 서술상의 특징이 돼요. 그래서 뭐 심리를 뭐 내면을 서술하든 아니면 배경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든 뭐 그 다음에 외양 묘사가 뭐 외양 묘사를 중심으로 뭘 하든 이런 것들을 할 때 중간에 있는 말들이 우리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서술어랑 주어랑 찾는 겁니다. 그립다. 그렇죠.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되게 따옴표가 별로 없이 서술 부분이 이렇게
긴 걸 찾아주면 돼요. 긴 문단을 찾아서 한두 문단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점순의 키 말이다. 뭐가?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앞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달 동안을 했대. 일을. 누가? 내가. 그럼 나의 처지나 상태, 상황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짜증 영문 모른다. 영문을 모르겠다. 누가? 내가. 그러면 나의 심리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할 말이 많다. 뭐 그다음 이런 거는 자기의 심리나 의도, 그만 동동하고 만다 이런 것도 역시나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보통 풀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나중에 독서할 때도 그렇고 또 소설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써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하고 서술어. 헷갈리면 그것만 빼가지고 따로 봐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사실 원리만 잘 알면 국어는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그 문학 배울 때 그러잖아요. 이게 해석은 다양해도 된다며. 그래서 해석의 다양성을 다 인정한다면서. 근데 시험 볼 때는 왜 뭘 가지고서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걸까? 그게 사실은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표현 방법 같은 거 빼고 내용을 해석하거나 할 때 우리는 이 정도만 봅니다. 정서나 분위기, 심리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그냥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정도만 해석을 해요. 그것만 맞으면 대체로 맞아요. 그리고 이게 긍정 부정이 반대가 될 때 보통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주체나 대상,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여기서 순서 딱 이만큼이에요. 요게 바뀌거나 이게 잘못 나오면 보통 그 해석은 틀린 해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딱 넣어놓으세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이걸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해석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주체가 맞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뭐 누구의 정서 이렇게 나오면 그 누구가 맞는 건지, 또 시간이나 공간 또는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장소의 구분 이런 것들이 맞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순서가 끼면 공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방향, 시간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서 현재로인지 현재에서 미래로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해석할 때나 문제 풀 때 보면 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텐데 어쨌든 답은 다 그냥 이걸로 결정을 해요. 거의 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되고. 그래서 하나만 예로 들고 갈게요. 음, 자,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그 여기 아래는 자연을 되게 예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문장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곡이 어디면요 관암에 햇빛이 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예쁜 풍경들을 그냥 쭉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관암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 관암은 화자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저희 틀려요? 어. 왜요?
이게 왜 틀리냐면 봐봐요. 관함에 해 비친다 그러면 내가 이 관함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관함에 해가 쓱 비치면서 보고 있는 건데 관함을 보고 있으려면 나는 지금 관함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함의 앞쪽에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A라는 장소는 무엇을 볼 수 있는 장소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A에 가야 돼요? 아니면 딴 데 있어야 돼요? 뭔가를 볼 수 있으려면 A라는 장소는 뭐 예를 들어서 코알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럼 코알라를 보려면 어디 가야 돼? A라는 장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뿐이지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대상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장소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화자는 어디에 있어? A에 있다. 이 뜻이고 여기서는 화자는 A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A에 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장소가 달라졌으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말을 꼬아서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결국 늘 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장소나 시간이나 또는 주체나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들에만 잘 집중하면 돼요. 글을 읽을 때. 그리고 그게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정말. 애매하게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건 인정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 시간이나 장소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은 당연히 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걸 문학적 시간 또는 뭐 문학적 공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실은 몇 개의 공간이에요? 이 교실. 이 교실 몇 개의 공간? 한 개. 왜? 왜냐하면 내가 교실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야, 저 뒤에 있는 사람 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했어 내가. 그러면 이 교실은 이때부터 두 개의 공간이에요. 왜? 뒤에, 앞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 교실을 정말 그냥 저 뒤에나 여기 앞에나 똑같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으면 굳이 저기 있는 애를 여기 나오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내 머릿속에서 지금 이 공간이 뒤쪽하고 앞쪽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뒤에, 앞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공간 표현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놓고 시험 볼 때는 그냥 공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어떤 게 나오는지 몇 개로 나오는지 그냥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사실 이게 얼마나 애매한 거냐면 공간은 그냥 사람이 언어로 구분하는 겁니다. 원래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 그럼 우리 학원 그러면 학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여기 교실 들어와서 아니면 저기 앞에 입구 쪽에? 아니 밑에 계단부터 학원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밑에 다른 학원도 있으니까 여기 위에 올라오면 여기서 4층부터 3층부터 학원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밑에 계단 올라오면서 엄마한테 전화 받아서 엄마가 어디야 물어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나 학원 이러지 않나? 그럼 그게 거짓말하고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뭐 아니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여기 와가지고 한 10분 남았어. 가방 내려놓고 10분 남았으니까 밑에 편의점 가갖고 뭐 하나 사올까 해가지고 편의점 딱 가갖고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엄마한테 삐 전화 오는 거야. 어디야 물어봤는데 나 학원. 이게 100% 거짓말인가 그러면?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는 뭔가를 명확하게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구분이 되는 것 뿐이고,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글 속에 나타나 있는 단어만 가지고 그거를 작가가 이걸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이런 단어를 뭐 하나를 쓰든 두 개를 쓰든 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읽고 또 풀고 하는 거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실제로 해석은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왜냐면 문학작품 해석은 사실 국문과를 가서 그것도 3학년, 4학년 때 전공 수업을 그쪽으로 들어야지만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문과를 나와도 뭐 문법 쪽을 전공한다 그러면 정말 기초적인 거 살짝 하고서 안 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다 교대 사람들이라 교육하기에는 전문적일지 몰라도 문학작품 해석 잘 못합니다. 그 선생님이 따로 뭐 문학에 관심 있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럼 선생도 못하고 대학생들도 전공해야 하는 걸 고등학생한테 시키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해석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 같은 거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이런 생각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도 있구나를 경험적으로 그냥 배우고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지니까. 상황 파악하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해석 같은 거는 크게 집중하지 말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해석할 때 특히 이제 뭐 역할이나 기능 이런 거 나오면 더 그러는데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주제, 두 번째는 소설 같은 경우 특히 인물의 성격,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의 앞뒤 맥락.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사람은 왜 1인칭으로 썼을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는 뭘까요? 여기서? 그게 답이 딱 1대1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배울 때 전제는 뭐냐면 이 글들은 잘 쓴 글. 그냥 그게 전제예요. 잘 쓴 글이니까 그럼 작가가 여기서 뭐 1인칭 주인공을 할 수도 있고 전지적 작가를 할 수도 있는데 왜 1인칭 주인공을 했을까? 아마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거를 얘가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전지적이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1인칭. 그러니까 이쪽으로 썼겠지. 여기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 상황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장인님 이젠 저 이렇게 뜬금없이 대사로 시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작가는 역시나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주제죠. 주제나 분위기나 인물의 성격 이런 거를 더 잘 전달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았을까? 여기에 뭐가 나오든 사실 답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정도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주제하고 인물의 성격 정도는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외워요. 또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준 게 있으면 그 프린트 기준으로 해서 외웁니다. 그래 놓고 문제를 풀다가 뭐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냥 거기에 가까운지 다른지만 그냥 생각을 해도 문제를 풀도 웬만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게 막 무슨 의미가 진짜로 있어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말만 잘 갖다 붙이면 잘 쓴 글이니까 뭐가 됐든 다 돼요. 그래서 다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인물의 성격 얘기했었죠. 어떤 표현, 밑줄 그어놓은 표현이 누구 건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주인공 거더라 그러면 주인공의 성격?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옷 누가 사줬어요? 엄마가요? 근데 봐봐.
엄마가 왜 사줬을까? 입으로. 입으라고. 그럼 왜 입으라고? 뭐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이면 다 입으라고 하나?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속 왜 그럴까? 그건 또 왜 그럴까? 그건 또 왜 그럴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엄마니까, 사랑해서, 뭐 부모 자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엄마가 보통 자식을 사랑하느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엄마가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옷에는 엄마의 성격이 반영이 돼 있어야 안 되겠어요? 돼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준 옷 그렇게 하면 주어가 엄마니까 엄마의 성격, 엄마의 마음 뭐 이런 걸 드러낸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늘 입는 옷 그러면 이건 주어가 나니까 누구의 성격? 내 성격. 내가 그걸 좋아하나 보지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가 사줬기 때문에 내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에 대한 나의 마음 나 입으라고 우리 엄마가 사줬어 하면 우리 엄마가 사줬어가 핵심이죠. 엄마의 마음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이거 내 건데 그럼 여기는 나의 성격이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그냥 내 거니까 내 거라고 말을 했으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내 성격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납니다. 까만색을 좋아하나 보지. 그러니까 뭐라도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게 돼 있다. 왜? 잘 쓴 거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상황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2학기 때 되면 우리가 이제 고전하면서 이런 걸 배워요. 성미인공 뭐 이런 걸 배우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뭐야? 하여튼 거기 보면 여자가 2명이 나와요. 여인 1명이 여인 2가 주인공인데 인과 헤어졌어. 그래서 막 슬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친구 여인 1이 위로를 해줘요. 얘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랬더니 여인 2가 나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죽어서 떨어지는 달빛이 되고 싶대. 그랬더니 여인 1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달빛도 좋지만 굳은 비가 되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굳은 비가 되라고 하는 건데 달빛이 좋은 거예요? 굳은 비가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부르는 거야. 어떻게 더 좋아요? 달빛 왜?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만 고르면 더 어떤 게 더 좋을까?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비. 비? 왜? 좋으니까. 더 좋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더 좋으니까? 더 좋으니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야. 이게 봐봐. 실제로 학교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걸 배우면 맨날 뭐라고 하면 달빛은 뭐 하늘을 높이 있어. 근데 비는 땅으로 가까이 내려와. 그래서 뭐 비가 그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뭐 또는 달빛은 밤에만 비치지만 비는 아무 때나 낮에도 내릴 수 있어서 비가 더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개소리다. 거꾸로 생각하면 달빛은 방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비는 절대 방 안에 못 들어가요. 달빛이 내리면 임은 그 달빛을 몸으로 받겠지만 비는 피하겠죠. 그럼 달빛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또 달빛은 1년에 절반은 달빛이 비칩니다. 거의 절반은.
그럼 B는 1년에 며칠이나 내릴 것 같아? 그럼 달빛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인물의 성격이나 관계 이런 것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둘이 지금 서로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여인 1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답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B가 좋은 거. 생각해보면 보죠. 너네들이 음료수 하나씩 마시고 있는데 내가 야 이것도 먹어봐 하면서 음료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네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이야. 그럼 이 두 번째 준 음료수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당연히 나쁜 걸로 봐야죠. 함부로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내가 너희들 되게 좋아하거나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그럼 왜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또 같은 하늘을 더 줬을까? 이게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람 또는 행동하는 사람, 그 물건의 주인,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냥 답이 결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무조건 구준비가 더 좋은 거다라는 걸 미리 정해놓고 해석은 그냥 그럭저럭 이게 더 좋아 보이게 갖다 붙이면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다 맞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제랑 인물의 성격이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맥락, 앞뒤 맥락만 잘 살피면 돼요. 그 맥락은 보통 어떤 단어나 문장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면 그 밑줄을 긋고 나서 근 부분 이렇게 있으면 그거 앞에랑 뒤에랑 비교해서 뒤에서 뭐가 나타나는지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나오기 전에 이쪽에는 갈등이 있고 이쪽에는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갈등 해소의 매개체예요. 얘는 갈등 해소의 계기입니다. 여기는 갈등이 있고 여기도 갈등이 있으면 갈등 심화의 계기가. 또는 갈등 심화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딴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이럴 때는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게 나오면 더 적절한 거. 왜냐면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해석을 하면서 이런 해석들이 왜 나오는지, 그죠? 그런 것들만,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만 그냥 이해하면서 쭉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해석 자체를 뭐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봅시다. 자, 장인님 인젠 저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러면 이게 지금 발단 부분, 그 시작 부분이죠. 그러면 자, 이 시작 부분은 전부 다 뭐냐면 읽는 독자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글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사를 쓴 거 대사로 시작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로 썼든 간에 전부 다 그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오기 위한 표현, 그냥 이게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면 나가 무지하고 어수룩한 인물임을 알 수 있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 사람 성격이 이래요. 아, 혹시 동백꽃은 배웠니? 동백꽃. 그 뭐지? 점순이 나와서 감자 주면서 네 집엔 이거 없지 막 그랬는데 안 먹는다고 했다가 여자애랑 싸우는 거. 배웠어요? 그거랑 이거랑 같은 작가고 분위기도 비슷하고 주인공의 관계도 똑같고 특성도 똑같아요. 배경도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도 보면 여자애가 훨씬 더 당돌하고 적극적이고 똘똘하고 그리고 마른 집 딸이야. 나는 어수룩한 남자고 소장농의 아들. 여기서는 나는 대릴사위로 들어가 있는 가난뱅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으니까 그거 알면 참고해서 이렇게 보면 좋고요. 어쨌든 무지하고 어수룩하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대사의 특징했을 때 인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내가 무지하고 어수룩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을 외웠다가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왜냐면 그 사람의 말이니까.
그다음에 또는 뭐 그 사람의 성격을 암시하는 거, 뭐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다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이거는 장인의 대답이에요. 장인의 말이니까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돼? 장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좀 그렇고 줄거리는 뭐냐면 내가 이 장인은 이제 마름인데 이 마름집에 대릴사위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점순이는 이 장인의 딸이고요. 근데 이 마름이라는 게 뭐냐면 소작농들을 관리하는 일인데 이게 땅 주인은 부자니까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뭐 일하기 싫으니까 보통 이런 사람을 이제 고용해갖고 이 사람한테 대신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작농들한테 악착같이 굴어야 땅 주인한테 많은 쌀을 갖다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땅 주인이 다음 해에도 또 마름을 시켜줄 거 아니야. 되게 마름은 악질적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실제로 땅을 맡기고 뺏고 하는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뇌물도 많이 받고 공짜로 일도 시키고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다음에 나는 농사를 못 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가장 악질적인 사람으로 많이 나오는 직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인도 마찬가지야. 구두쇠에 그 다음에 되게 약삭 빠르고 그 다음에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나빠. 성격 포악하고 욕도 잘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그 농사를 지을 때 일꾼을 고용해가지고 하면 월급 줘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대릴사위를 이용해요. 대릴사위를 해서 딸이 셋이 있습니다. 점순이 언니가 있고 점순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 언니가 나이가 좀 차니까 대릴사위를 들여서 일을 막 시켜놓고 결혼은 뭐 내년에 시켜줄게 미루면서 결혼을 안 시켜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니는 이제 첫 번째 대릴사위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릴사위 들어왔다가 또 일만 해주고 또 포기하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가 네 번째한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도 왜 했냐면 점순이가 이제 커서 대릴사위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나이가 됐으니까 언니를 결혼시켜준다. 근데 나는 점순이 대릴사위 들어서 벌써 3년째입니다. 올해로. 그래서 2년이나 공짜로 일을 해준 거지. 이 장인한테 계속 소화요. 내가 힘세고 성실하긴 한데 약간 사람이 어수룩하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라 장인의 그 말솜씨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동생이 되게 지금 어린데 지난번에 그 이걸로 봤을 때는 어때요? 점순이도 동생이 이제 대릴사위 들을 나이가 돼야 결혼을 아마 시켜주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상 올해도 결혼하기는 글러먹었거든. 근데 결국에는 막 장인이랑 싸움까지 하고 나서도 장인이 이렇게 또 토닥토닥 해주면서 담배 사주고 막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하니까 그러면서 올해는 꼭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하니까 거기 또 넘어가서 일을 하게 되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이 점순이가 그 당시는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고백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였거든. 점순이가 오히려 적극적이고 똘똘하고 남자인 나는 어수룩하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이게 남녀 관계가 역전돼서 웃음을 주는 거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동백꽃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대충 줄거리는 그렇고 중간에 다른 인물 나오는 건 구장이라고 요즘으로 치면 시골 동네 이장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 구장도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막 점잖은 척하고 하는데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도 마름한테서 이 장인한테서 땅을 붙여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장도 마름한테 땅 뺏기기 싫으니까 이 장인이랑 같이 편먹고서 나를 속이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 친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친구는 작년까지 소장농으로 있다가 이 장인어른한테 밑보여가지고서 땅을 떼인 사람이야. 올해는 자기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남의 집 가가지고서 일해주고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 처지. 당연히 장인에 대한 마음이 안 좋겠죠. 이 친구가 나한테
너네 장인이 이런 사람이고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뭐 올해도 결혼하긴 글렀어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어차피 안 믿어.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장인이랑 싸우진 않거든요. 무슨 사건이 안 생겨요. 그럼 소설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있어 없어?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그러면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별로. 그래 이게 왜 나오냐면 독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너네들 읽으라고 너네들 들으라고 말을 해주는 거지. 내가 그런 걸 아예 다 몰랐거나 또는 그걸 듣고 나서 내 행동이 바뀌었거나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 소설에서 구성 단계상 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사람. 그리고 독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자 장인님 이제 저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렇게 하죠. 이 보면 요거는 내가 장인한테 사실은 말을 했겠죠? 했을 텐데 얘는 따옴표 처리를 안 하고 인용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치? 왜? 왜 여기까지만 따옴표로 대사로 처리하고 이거는 서술자의 인용 표현 형태로 되어 있을까? 이렇게 해놔야 내가 말도 또박또박 제대로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이라는 게 잘 드러나서 그러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 드러나는 인물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매번 우리가 이유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죠? 그냥 이게 이런 거 써놓으면 다 맞는 거까지 처음에 얘기했던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장인은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아직 자라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위될 사람한테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장인이 되게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장인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 역시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잘하지 않아서 성례를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례 문제를 놓고 얘는 해달라고 하고 얘는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생각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이 성례가 갈등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례를 둘러싼 그러니까 결혼을 둘러싼 갈등.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이 잘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 지금은 아내라고 쓰죠.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자,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써준 거고요.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도대체 언제나 자라는 건지 짜증 영문 모르겠다 했는데 이런 사투리들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날개에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 꼬박꼬박 봐주세요. 그래서 짜증은 짜장 원래는 짜장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이건 사투리고요. 그리고 저게 정말 진짜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진짜로 영문을 모르겠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이랬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괄호 안에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소설은 저런 식으로 괄호 안에 속마음 같은 거 써줘 안 써줘? 안 써줘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소설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 인물의 자기 개인적인 속마음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건 참고만 알아두세요.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이한 방식을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해요. 기존의 전통적인 소설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소설들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그런 거를 현대적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더니즘의 특징 정도로만 일단 그러고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볼 수 없이 그만 벙벙해지고 만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리벙벙하기만 한데요. 이런 것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모습. 내 행동이니까 그냥 나의 성격 맞춰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그래서 자 나도 분명히 계약이 잘못되고 있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계약이 잘못된 걸 아는 거고 처음부터 이런 걸 꼼꼼히 따지지 않은 걸 보니까 얘가 역시나 어수룩한 성격. 그죠? 그리고서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년을 시켜주마 했으니,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계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얼빠진 계약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렇고, 뭐 어쨌든 그 키가 언제나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아이고,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모로만, 그러니까 옆으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점순이가 키가 되게 작은가 봐. 자, 근데 나는 이런 점순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 점순이 위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뒤에 좀 나올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 자, 일단은 재밌게 했으니까 이 글의 특징이 해악이거든요. 그래서 뭐 해악적 이렇게 하는데 풍자는 무슨 뜻이야? 풍자는 해악. 재미에다가 비판적 의식을 덧붙여야 풍자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점순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풍자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아까 성격은 그렇죠. 성격은 나는 점순이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점순이를 풍자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 건 틀리는 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누가 늘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해줘.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라 싶어서 이 어련하려는 어련히 알아서 잘 결혼시켜 주겠느냐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잘했대요. 장인님이 지가 다 알아차려서 어이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자 요거 장인의 말을 인용한 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사실관계를 항상 명확하게 꼼꼼하게 봐야 돼. 장인이 실제로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요. 안 했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실수하도록. 그래서 장인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고 장인에게 듣고 싶은 말이고 그러면 이거는 상상이니까 그죠? 인물의 대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건 인물의 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인이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자, 이 야단이다 누가? 장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장인의 성격을 드러내는 문장이고 그러면서 명색이 좋아 대를 싸위지 일하기에 승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일이 실질적인 결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싱겁다 그러면 뭐 허무하다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재미가 없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 그냥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포기 안 했잖아요. 점순이 여전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허무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혼을 못 했으니까 뭐 성과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맞는 거고 나는 지금 일하기 싫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그거는 맞는 말이고 왜냐면 이 상태가 지금 일하기 싫어서 나중에 보면 그 뒤에서 내가 막 꾀병 부리면서 파업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고 이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면 맞는 해석 오케이? 그렇게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면서 숙맥이 그걸 모르고 했는데 자기를 그죠? 숙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자조적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비웃는 거. 점순이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었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언젠가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과거. 자 여기에서 자 과거 회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살게 된 게 과거 이 사람은 자기 과거를 떠올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 근데 뭐 일반적으로 서술상 특징 할 때 과거 회상 장면, 뭐 시간 순서가 역행하고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실제로 여기가 과거에 내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너네한테 나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준다고 치자. 그럼 나는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인물인 나는. 맞죠? 하지만 자, 이 장면 자체가 과거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들어왔죠. 그래서 과거 회상 장면, 뭐 시간의 전환 이렇게 말을 하려면 실제로 화면이 바뀌면서 고등학생 때에 내가 여기 딱 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인물도 바뀌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말로만 때우고 있는 건지 그런 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런 거 조심하고 키를 한번 재볼까 했더만 우리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대요. 내외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내외가 뭐예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함께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남녀를 구분하는 걸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 사고방식에도 드러나는 거고 공건적인 사고방식. 그걸 또 그냥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걸 보면 나는 되게 순진하고 어수룩한 성격일 거고. 그죠? 그래서 우물길에서 점순이가 우물에 물기를 넣어 왔다 갔다 할 때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그때나 겨우 눈너림으로 눈찜작으로 제공을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 층 가서 재미 키도 하고 욕을 합니다. 비속어 쓰니까 자 이 사람 어떤 사람? 비속어의 효과. 이거 나쁜 걸로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비속어, 이 인물의 어리숙함이 드러난다. 돼요. 해학성을 부각한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해학적인 작품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랑 성격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 돼요. 무조건. 오케이? 자, 하고 나서 논뚝에다가 침을 캐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이 밑에서 너물락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그래서 개돼지는 툭툭 끄는데 왜 이렇게도 사람은 안 끄는지. 아이씨, 야, 근데 좀 너무하지 않냐? 근데 나중에 너네 남자친구가 너네를 개돼지에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거야. 네, 그러거나 말거나, 자, 여기서 점순이를 지금 개돼지랑 비교해서, 그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역시나 해학적이고 인물이 어수룩하고 순박하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점순이에 대한 사랑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그냥 이 사람 말만 생각하세요, 말만. 이건 말이잖아. 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은 점순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럼 이 사람 여기서 점순이에 대한 사랑도 반영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이게 왜냐면 이게 답답하니까 약간 사람이 못 배우고 어수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이 좀 거칠어.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개돼지한테 빗댄 거 아닐까? 그럼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답답할까? 도대체 빨리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럼 왜 빨리 결혼하고 싶지? 좋아하니까. 그 반이 좋아하니까 반이 답답해서 욕도 나오나 보지.
오케이? 이런 데서도 점순이 사랑이 반영되어 있는 거 된다니까요. 다. 이렇게 말만 잘 잡치면 되나.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너네들이 그걸 이유를 매번 다 다룰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시험에서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닌데.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됐든 다 맞아요. 하여튼 그렇고 뭐 해악성도 있고 점순이나 사랑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뭐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는데 그 궁리의 결과가 이거야. 결론이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던짓이 가끔 그 물을 대신 길어다 주기도 했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어리숙한 사랑.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나무를 하라고 하면 선앙당이라고 이제 사투리고요. 선앙당 또는 성황당 이렇게 쓰죠. 우리나라 무속신앙이지. 돌 올려놓고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도 했대요. 근데 해주면 키 크게 해주면 나중에 떡 갖다 놓고 제사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성 들이는 과정이 바뀌어서 순서가 원래는 재물부터 갖다 놓고 소원을 빌어야 되지. 그죠? 이런 것도 그냥 해악성, 어수룩함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계속 이런 마음이 드러나고요.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키인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다. 그래서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믿다는 거에서가 아니다 했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소설 할 때 무조건 한 번씩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장면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문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저께 싸운 것 하면서 자 이게 이제 언제 장면이야? 그 어제 과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저께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이미 어저께를 지나왔으니까 내가 어저께 이렇게 말을 하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재고 그다음에 요 바로 아래서부터 과거 장면입니다. 자, 뭐를 묻다가 그러니까 모내기 하다가 그랬으니까 계절적 배경은 늦봄 정도 돼요. 보통 남쪽 지방에서는 지금쯤 모내기 합니다. 지금쯤. 근데 여기는 이제 춘천이라 배경이 춘천 옆에 시골이라 4월 중순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일단. 하여튼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그러니까 싱겁다고 하는데 그 싱겁다라는 단어를 그냥 맥락상 뭘로 해석한 거야? 못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왜냐면 상황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런 거고. 자,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먹어봤자 점순이가 키도 안 클 거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그치? 그러니까 심어서 이 벼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큰다면 이게 그럼 뭐야? 이퀄 결혼할 수 있다면 그죠? 바꿔말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사 이렇게 열심히 지어서 결혼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결혼도 못할 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마다 앞으로 쭉 붉어지는 튀어나오는 장인님의 아랫배 그게 너무 먹어서 튀어나오는 걸 모르고 속병 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병 들어서 배 나온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배 이렇게 했는데 요 내병 일하나 누구의 표현이야? 장인의 말 인용한 거죠. 장인 허세 부리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 나온다는 거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지. 하여튼 그 장인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는 그죠? 뭐를 심고 싶지는 조금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아이고 배야 하면서 지금 자 꾀병 부리죠. 나는 뭐를 붓다 말고 모내기 하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껴있던 벼가 담긴 키 이게 농기구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키 뭔지 모르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가 움푹 들어가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거든 여기가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쌀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서 껍데기랑 알갱이랑 분리하는 도구예요.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뜨리면서 나도 주저앉았다. 네 앞만 바꿔도 나 배 아프면 그만이니까. 이런 말도 이거 우직한 성격인 거 이해되니? 근데 보통 우직하다 그러면 무슨 느낌이야? 우직하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우직해 그러면 맡은 일을 말없이 묵묵하게 계속 그치 다 하는 사람? 보통 그런 사람 보고 우직하다 그러거든. 근데 이거 지금 일 안 하고 꾀병 부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직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다 외우려고 하고 이유 갖다 붙이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이 우직하니까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이잖아. 행동이나 말 또는 이 사람의 속마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거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고 그러니까 그냥 우직한 것도 되고 어리숙하고 단순한 것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대면서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봤대. 눈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고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그래요. 또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문제 볼 때 시간하고 관련된 거나 공간하고 관련된 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풀 위에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이러죠. 자 여기서 하나만 이 사람 눈치가 아예 없진 않아. 점순이하고 얘기할 때는 눈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눈치 없는 성격으로 배우거든. 근데 장인님 이런 데서 보면 눈치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 눈치는 잘 봐. 오케이? 근데 점순이 눈치만 못 봐. 그러니까 그게 얘의 더 어리숙한 점이야.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는 쑥맥이 되는 거지 정말로. 오케이? 바보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그래서 저라고 불렀지? 저가 누구야? 장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할 때는 장인한테 반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장인에 대한 호칭이 저인 거. 이게 보면 나중에 장인하고 나하고 서로 막 할아버지라고도 하고 이놈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장인 사이의 호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악성을 만들어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장인으로 시험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그냥 했습니다. 나의 장인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아. 그러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쥐고 뭐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장인이랑 그치 멱살 장인이 사위 멱살을 잡아요. 그래서 사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처럼 함부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자식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자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이렇게 하죠.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비속어도 전부 다 그냥 해악성 그리고 이 장인의 그 인품이 훌륭하지 못해. 장인은 성격이 나쁘죠. 그런 거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나 장인은 점잖은 척 하거든. 그 점잖은 척 하는 행동하고 이렇게 점잖지 못한 행동하고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인물이 더 해악적이고 희화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이 부분은 장인을 희화화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희화화. 희화화가 뭔 뜻이야? 뭐 희화화는 권위가 있는 인물을 깎아내림으로써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장인이고 나이도 많고 부자고 점잖은 척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비속한 사람, 천박한 사람인 것처럼 깎아내렸지? 그래서 희화화예요. 이렇게. 그래서 장인을 풍자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장인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 이렇게 나오죠. 이놈의 장인님 이거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아까 이제 놈이라고 하는 거랑 장인님이라고 하는 거랑 어때? 서로 놈은 존댓말이고 놈은 반말 비하하는 표현이고 장인님은 존댓말이잖아.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 반대 관계인 단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쓰면 이게 무슨 표현이 돼요? 역설적 표현. 이게 눈에 보이는 글자로 써져 있는 단어나 구절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 두 개가. 그러면 그때는 역설이에요. 역설적 표현이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죠?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왜? 내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학성? 왜? 이 작품이 해학적이니까. 그죠?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주관식이면 이런 걸 스스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다 객관식 문제 푸는 거잖아. 그럼 객관식으로 선택지 나왔을 때 그 단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 그냥 상황 보면서 이제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 굳이 열심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서 오죽해야 우리 동네에서 누굴 물러나고 누구든 누굴 막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짧다 한다. 그래서 여기 이게 동네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걸 세평이라고 그러죠. 세평. 세간의 평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인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역시나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글을 돌려 세워놓고 그런데 돌려 세워놓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장인이 안 듣는 데서 장인 뒤에서는 요필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대요. 그리고 언어유희는 말장난 이거는 비슷한 발음이 들어가면 다 언어유희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해학성 있는 작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봉필이니까 요필이 이랬으면 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언어유희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언어유희의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뭐가 됐든 비슷한 발음만 대충 들어가면 다 일단 언어유희로 볼 겁니다.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잃었다면 욕보다는 그러니까 욕 때문에 인심을 잃었기보다는 문제 풀 때는 이 보다를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쉽습니다. 그렇죠? 욕이 아니라 인심을 잃은 이유는 뭐다? 마름으로 더 잃었다. 그러니까 마름 일을 하면서 주로 인심을 잃었대요. 그러면서 번이 근데 뻔하게 본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름이란 욕도 좀 잘하고 사람도 잘 때리고 그리고 생긴 것 자체가 호박개 같이 북술북술하고 좀 무섭게 생겨야 되는 건데 장인님은 벌써 생긴 것부터 똑 됐대. 생긴 것부터 그렇게 험악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소작이니 닭 한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그러니까 자기 농사 바쁠 때 품을 좀 안 그러니까 도움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대. 그래서 말하면 장애이 횡포 부리는 거고. 그래서 미리부터 돈도 좀 먹이고 술도 좀 먹이고 이렇게 뇌물 갖다 바치면서 안달재신으로 했는데 안달해갖고 이렇게 맨날 찾아다니고 해야 그래야 하면 그런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려앉는다. 그 소작권을 얻어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뇌물 갖다 바치려고 애를 쓴대. 싫으면서도. 그래서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끼어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뇌물이죠. 그냥 일단. 근데 그게 저절로 기어든다는 것도 그냥 풍자화해야 이렇게 하면 되고 동네 사람들도 다 굽실굽실한데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왜냐면 지금 당장 일을 할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장 바쁘고 모내기 할 때 일을 때려쳐버리면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더군다나 나는 일을 되게 잘해요. 평균적으로 2.5인분 정도 한다고 나옵니다. 두세 명 몫을 그냥 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일 잘하는 일꾼을 찾기가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대를 쌓이로 들였으면 일하는 게 훨씬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장인은 나를 꼭 붙들어 둬야 돼. 그래서 이거 봐봐 이렇게 일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치 뻔히 알고 있습니다. 다 눈치도 보고 판단도 제대로 하는데 오로지 누구 앞에서만 그런 거라고? 점순이 앞에서만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고 눈치도 없고 그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농사일이라 쭉 대충 읽읍시다. 모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바쁜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고만이니까도 맥락상 농사 망치게 되니까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고요. 그냥. 그래서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다가 내가 트집을 좀 잡으면서 일을 안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그지 발목을 삐게 해놨다. 그래서 산화흘식이나 끙끙 앓아댔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반 이상 울상이 되지 않았던가. 장인이 울상이 됐다는 얘기겠죠? 뭐 당연히 내 걱정은 아니겠지. 장인은 성격 나쁜 애니까 그죠?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이맘때라고는 했는데 그죠? 여기 역순행적부선에 써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 이거 마침표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거 두 번째 문장은 역순행적부선 아니에요. 여기 문장 이거 하나만 역순행적부선입니다. 왜? 중요한 건 서술하라 그랬지. 이게 해놨다. 이거는 과거 시점에서 장인이 오늘 내 다리를 삐게 해놨다 이렇게 안 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역순제로 쓰는 건데 요거는 되지 않았었는가? 작년에 되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말을 할까? 그때 다리 쪄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죠. 이거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야 그랬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지나간 거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는 현재 시점이어야 돼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좀 짜증나지만 하여튼 당분간은 소설할 때 이 서술 부분에 서술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말 꼼꼼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데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래서 뭐 쉽게 요거는 과거 장면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이고 요거는 과거로 보면 안 되는 문장이고. 알겠죠? 요거는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사실을 서술하는 겁니다. 해놓고 다시 봐봐 이렇게 이거는 언제 말했겠어요?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을에 벼 잘 되고 너 장가들지 않니? 이렇게 나를 회하고 있는데 언제 했겠어? 작년에 했겠지. 작년에 한 말을 그대로 썼으면 이거는 과거 장면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다시 과거 장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이맘때도 라고 하면서부터 이렇게 쭉 과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시점의 서술자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말하는 문장이 하나, 그다음 여기도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런 서술이 되게 특이한 거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짜증나게 문제를 내려면 밑줄을 이상하게 거놓고서 문제를 내요. 대충 이 부분에서 역순행 적이 있다 그러면 맞는 건데 굳이 낚시질 하고 싶으면 밑줄을 따로따로 거주면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구나만 하면 되고 하여튼 그 또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냥 너 올가을에 장가 보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또 일을 해 이렇게
또 속은 거지. 근데 이제 가을이 됐는데, 그죠? 안 했대.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자식아 미척하여지 직을 데리고 무슨 혼을 한다고 그러니 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가을에 와서는 결혼을 시켜줘야 경우가 옳지 않겠나? 그러니까 경우가 바르지 않겠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 지나가고 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얘기하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요거 담배토를 같이 이렇게 말한 건 가을에 일어난 일이고 그죠? 그런 식으로 매번 따로따로 구분해줘야 된다고 필요하면 됐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어디까지 딱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서술어를 보면서 그걸 그때 판단해보고 헷갈리면 뭐 선생님들 다시 질문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앞으로 배우는 글 양이 어마어마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거야? 나 그냥 좀 처음에 지금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나중에는 외울 양이 확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것만 내가 집으로 못 가는 이유 그러니까 때려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죠? 이렇게 바보같이 2년 3년씩 몇 년이었지? 아, 3년하고 꼬박 7달이구나. 지금 4년째예요. 3년 넘게 이렇게 속았다는 게 창피하기도 한 거야. 장가 들러갔다가 오죽 못 났으면 그대로 쫓겨나갔느냐고 손가락질 다른 사람들한테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지? 그거를 의식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체면이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에는 체면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고서 이제 이게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내 성격이 어떻고 정도만 알려준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여기 현재가 아니고 아까 싸우는 건 언제 싸웠어? 어제 장면이에요. 어제 싸웠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어제 장면. 자, 그래서 어제 장면이니까 여기는 과거 장면인 거고요 역시나.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역시는적 구성이 된 거죠.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또 그 소리를 이뤄낸다 이렇게 지금 어때? 현재형으로 쓰죠 아예 그냥. 그죠? 현재형 쓰지. 그래서 어떤 장면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특별히 밑에는 없습니다. 이거 별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단호해진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기운이 세. 당연하죠. 뭐 나는 보통 남자들보다 훨씬 센 사람이고 장인은 이제 나이 먹고 늙은 할아버지에 가깝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 그래서 끌고 나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구장님한테 찾아가요. 그 구장님한테 누가 맞냐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구장님이 내 편을 들어줘. 왜냐면 당연히 내 편 들어주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 장인이 눈치 주니까 땅 뺏기기 싫어서 말이 바뀌고 나를 회유하는 쪽으로 겁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장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는 구장이 말하기 특징 정도만 좀 이제 신경 써서 보면 되니까